투고자 포치포치 판다님, 40세, 남성, 웹소설가, 체험장소 홋카이도 이시. これは私が数年前に体験した話です。当時私は有名 이건 大学 제가 に入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유명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취직 난민이 되어 있었고, 졸업이 임박했는데도 희망하는 취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희망하는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본가가 있는 홋카이도 이시로 돌아가기로 했던 거죠. 시골로 돌아가면 유명대학 간판이라는 네임밸류로 간단히 학원 강사로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는 제가 희망하던 직업은 아니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제 희망은 억누르고 거기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할 곳이 정해져서 저에게는 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시골 마을에서의 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저는 지역 중고차 판매점에 차를 물색하러 향했던 겁니다. 중고차 판매점에 도착하자마자 왠지 저는 가게 앞에 놓여있던 한 대의 차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건 주행거리도 차체 자체도 나무랄 데 없는 것 치고는 가격도 놀랄 정도로 저렴해서 분명히 제대로 발굴해낸 거라 생각해 그 자리에서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운이 돌기 시작하는구나.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 건 차에 타 있으면 지역의 동급생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서 주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건 당연한 건가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때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하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거기에 있던 사람은 학생 때의 남자 동창이었죠. 오, 오랜만이네?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마트 통로에 서서 그리운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동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 맨날 예쁜 여친 태우고 다니더라? 무슨 말인지 몰라 저는 아마 동창이 착각한 거라 생각해 에? 그거 누구랑 착각한 거 아니냐? 대답했더니 동창은 더욱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냐? 다들 봤는데 땡땡 주제에 예쁜 여친 사귀고 있다면서 다들 삐죽대면서 말하는걸 라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동급생이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겠고 납득도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적당히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그날 저는 늦잠을 자서 학원에 지각할까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급히 집을 뛰쳐나와 차에 올라서 어쨌든 학원까지 가는 길을 서둘렀죠. 그러자 그러던 중에 전날의 동창과 차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동창은 거기 라는 듯 제 차의 조수석을 가리켰습니다. 아, 진짜 저 자식 또 장난치네. 그렇게 생각해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평소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 학원까지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순간 번쩍하며 차체에 격렬한 빛이 휩싸였습니다. 순간적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빛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일단 서둘러 학원으로 향한 결과 겨우 지각은 면하고 겨우겨우 시간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깝고 큰 경찰서에서 제 앞으로 보낸 편지가 자택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32km나 속도 위반을 범해 면허 정지,
절차가 있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눈부신 빛은 속독이었구나 라며 겨우 이해했던 거죠. 저질러 버렸다며 어깨를 떨구면서 경찰서로 갔더니 안내받아 들어간 곳은 왠지 취조실이었어요. 그걸 제가 알까 말까 할 정도의 타이밍에 방으로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서 꺼낸 말이 이 사진에 찍힌 사람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죠. 라며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속도계에 찍힌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에는 운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그 옆에 다른 한 명,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목깃이 검고 얼룩져 있었고 그 위로 있는 얼굴에는 더 많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 말도 안 돼. 여자가 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린 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경찰관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여자 얼굴과 옷에 묻어있는 검은 얼룩 같은 건 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옆에 타 있는 여자는 누구죠? 그런 질문을 들어도 물론 저는 전혀 짐작도 없습니다. 차를 사고 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태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눈앞의 사진에는 제 옆 조수석에 검은 얼룩투성이의 여자가 뚜렷이 찍혀 있는 거죠. 그 섬뜩함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떨면서 부모님조차 태운 적이 없는데다 다른 누군가를 태웠던 일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분노를 담은 목소리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냉정하게 사진을 가리키면서 물적 증거가 있는데 변명이 통할 거라 봐요? 라며 자주 해오던 듯한 고압적인 말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대로 몇 시간을 경찰과의 실랑이가 계속된 뒤 도주의 우려 없음으로 속도 위반 처리만 마치고 저는 겨우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가 후에도 저는 경찰관에서 받은 속독의 사진과 계속해서 눈싸움을 하며 이 여자는 대체 누굴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전혀 짐작가는 구석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도 사건의 대략적인 설명 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역시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대로 왠지 경찰 조사도 없는 채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몇 주 재판정에서 출두 명령이 배달되고 범칙금을 내러 갔습니다만 왠지 그 여자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너무 신경이 쓰여 그 길로 경찰서로 물어보러 가게 되었죠. 경찰서에 도착해 저는 접수처에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하고 이전에 저를 취조했던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앞에 나타난 경찰관은 우호적인 웃음을 저에게 보인 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거는 해결되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치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은근슬쩍 넘기려는 게 화가 나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저는 당신들에게 고압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결됐으니 신경 쓰지 말라뇨. 왜요? 하고 화를 내며 다그쳤더니 경찰관은 조금 곤란한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이 찍혔던 전후 시간에 선생님이 운전했던 차를 수사했는데요. 선생님 차에 동승했던 사람은 없었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다만 그 속도계로 촬영된 사진에는 실제로 검은 얼룩투성이의 여자 모습이 찍힌 건 사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는 조금 더 다그쳐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난처한 얼굴을 보고 있었더니 물어봐도 방법이 없겠다 싶어 저는 석연치는 않았어도
마지못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제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 조사해봤는데 유령재판이라는 키워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에게 습격당해 반격해서 죽였을 텐데 그 사체가 사라져버렸다 라든가 자연사 또는 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날려 살해했다는 둥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현상 또는 일어났는지도 모를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속독의 카메라에는 찍혀있던 여자가 같은 길가에 있던 방범 카메라에는 전혀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그런 이유로 없었던 일로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타고 있지도 않았을 여자가 속독의 카메라에만은 찍히고 말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제 동창이 봤다는 조수석의 여자도 어쩌면 이 여자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대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 섬뜩해서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쌌던 차가 묘하게 마음에 걸려서 이후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투고자 댕댕이 나무님 50대 남성 작가 홋카이도 거주 체험 장소 홋카이도 티시의 모 공장 これは20数年前 이것은 20년도 훨씬 전 당시 제가 전직한 곳은 홋카이도 티시의 공장으로 거기서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직하고 일하기 시작한 그 공장은 한국 근교에 있는 공업단지의 한 구석에 있었고 다른 회사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형 회사의 하청을 받고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통상 근무는 오전 8시 40분에서 오후 5시 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로 교대로 잔업이 있는 시프트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잔업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악덕기업 체제였다고 봅니다. 인턴 기간 중이었던 저는 아직 그 잔업 시프트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8월부터는 잔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노동의 현장.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거나 쌓거나 하는 작업이 근무 시간 내내 끝없이 계속됩니다. 제가 직장을 옮겼을 무렵 거의 동시에 입사했던 여자도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 외에도 여자분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들의 고용면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인 저라도 힘든 육체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이직한 지 1년째고 뭐 처음에는 다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힘든 육체노동에 몸 상태가 나빠지고 말았겠죠. 그 여자는 6월 중순경부터 일을 쉬는 날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 3주 후에는 역시 다른 여자가 컨디션 난조가 되어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셔터를 열어서 환기는 제대로 하는 건가? 그걸로 다 됐다고는 생각도 할 수 없게 공기가 나쁘잖아. 그리고 여름이 되면 현장도 더 더워질 거고 컨디션이 박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현장 리더는 체념한 듯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남자도 힘든 작업이고 저 자신도 그 즈음에는 나날이 피로가 쌓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들어가면서 아프던 여자 직원들도 회복한 듯 쉬지 않고 일을 나오게 되었죠. 7월도 중순을 맞이할 무렵 청소기간이라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낮 근무 시간은 전부
공장 내 청소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에서는 사료용 탱크가 있는 공장 3층 부분에 청소가 할당되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공장 3층에 올라갔는데요. 가파른 계단은 오르내리기만 해도 숨이 차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걸려있는 데다 장소에 따라서는 1cm 정도의 먼지가 쌓인 곳도 있었고 그 환경은 일반 작업 현장인 1층보다 극악했던 것입니다. 밖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층에는 희미하게 빛이 들어올 정도로 작업은 항상 형광등을 켜놓고 진행되었습니다. 청소 작업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탈진감에 휩싸였습니다. 더워서 열사병인가? 또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쉬었더니 빠르게 몸이 편해져서 저는 다시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2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 저는 다시 탈진감에 휩싸이고 그것과 동시에 등 뒤에 묘한 무거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 한 명을 등에 업은 듯한 무게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쉬고 있었더니 다시 몸은 가벼워져서 중노동에 의한 과로로 몸이 망가진 걸지도 모른다 라며 저는 제 몸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청소 기간 중인 일주일간 매일은 아니었지만 며칠은 그런 상태, 즉 사람을 업은 것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작업에 종사했죠. 하지만 3층에서의 청소 기간이 끝났을 즈음에는 그 증상도 어느새 사라져 다시 떠올릴 일도 없이 7월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을 맞이 저는 결국 잔업 시프트에 들어가게 됐고 주 3일 오후 5시 30분까지의 육체 노동 후 다시 오후 9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잔업의 작업 내용은 3층에 있는 원료를 혼합시키는 탱크 내부 청소입니다. 탱크는 높이가 몇 미터나 됐고 탱크 상부에서 밧줄 사다리를 내려 탱크 내부로 연결. 안쪽에 붙어있는 원료의 찌꺼기를 없애는 겁니다. 4, 5명이 몇 대의 탱크를 청소하는 겁니다만 그게 엄청난 중노동이었죠. 좁고 덥고 발 디딜 곳도 없고 그 일 내용은 엄청나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3층에서 가혹한 탱크 청소에 진력이 나기 시작했을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휴식 중에 다른 잔업 멤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실은 이 공장 3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층에 모르는 여자를 봤다는 소문이 있어. 라며 한 선배 사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다는 녀석들도 있던 것 같던데? 라며 다른 누군가가 그 뒤를 이었죠.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건 7월 청소 기간 중에 체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공장 3층 청소 중에 등 뒤에 느꼈던 사람을 업은 듯한 무게. 설마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6월 중순에 여자 2명이 연달아 컨디션 난조로 쉰 것도 어쩌면 그게 원인. 그렇게 관련시켜 생각해버려 섬뜩해진 저는 극구 지금 들은 걸 생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잔업 4일째를 맞은 날의 일. 이변은 낮에 1층에서 작업할 때 일어났던 겁니다. 곧 점심시간에 접어들 오전 11시 50분경 저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말을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확실한 여자의 목소리가 저를 불렀던 거죠. 바로 주변을 돌아봤지만 같이 일하던 여자들 중에는 저를 부르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일하던 여자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라고 생각한 저는 그 여자 옆으로 가 저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리지 않은 모양으로 모두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한 사람이라도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시점에서 그게 헛소리를 들은 거라곤 생각할 수도 없어서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낮 작업을 마치고 그날도 잔업시간을 맞아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탱크 위에서 밧줄 사다리를 내려 탱크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탱크 안쪽에 붙어있는 원료의 찌꺼기는 아무리 문질러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땀범벅이 된 저는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이윽고 청소를 마치고 탱크 밖으로 나오자 저 말고 다른 멤버들은 모두 숙련된 사람들 뿐이라 이미 청소를 끝내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서둘러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1층으로 향하려고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그 무게, 사람을 업은 듯한 무게감이 등 뒤에 실려온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무릎에 힘을 주고 허리에서 위를 앞으로 숙여 목을 내미는 자세로 어떻게든 버텼죠. 그러자 그렇게 앞으로 내민 목을 뒤에서 뭔가 끈 같은 것으로 조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힘은 점점 강해져 소리를 내고 싶어도 하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등 뒤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저는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의 목줄기에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닿은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저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죠. 그 흔들리는 머리카락은 목 뒤를 쓱쓱 간지리며 이윽고 제 뺨까지 늘어져 오는가 싶더니 등에 얼음 같은 차가움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뒤통수에는 사람의 머리가 닿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체 제 뒤에 뭐가 있는 걸까? 이젠 제정신이 아니게 된 저는 있는 힘껏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제 시야에 비친 건 긴 머리를 늘어뜨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땡땡군! 땡땡군! 얼마 동안 정신을 잃었는지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걱정이 되어 3층으로 올라왔던 선배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청소도구를 던져놓고 그 옆에 엎어져 있는 저. 잠시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던 저는 목에 남은 위화감을 확인하려고 손으로 만지자 동료 중 한 명이 거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제 목에는 조인 듯한 자극과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땀으로 인해 붙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아연 실색한 표정으로 거기에 서 있을 뿐이었죠. 저도 서서히 조마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덮어온 무게감, 답답함과 목에 닿은 털의 감촉, 등 뒤에 느꼈던 얼음과 같은 차가운 기척, 그리고 시야에 들어왔던 아무것도 없던 얼굴. 그날 저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일을 쉰 뒤 그대로 공장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 후로 그 공장에서 제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관계없습니다.
그 공장에 얽힌 어떤 것과도 관련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